못 외웠잖아. 근데 아까 확인 설명서 서식을 조금 훑어봤다 안 훑어봤다? 훑어보니까 그래서 그 140페이지에 확인 설명사항 9가지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또 훑어보고 나서 또 보니까 눈에 확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게. 그게 또 그냥 들어오지만 않고 뭐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사항들도 있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알지? 5번째 줄에 뭐 예시적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 예시사항이다라는 거야. 예시사항. 대한민국 어느 교재도 적은 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 알겠어요? 이런 걸. 확인 설명사항 9가지라고 법 조문에 적혀져 있잖아. 근데 예시적 사항으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이기라. 뭐냐? 확인 설명사항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9가지의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 한 설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다 이 말이야. 그건 조금 이따 판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3번째 줄에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돼 있죠? 판례는. 그러면 건조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많을 거다? 많을 거다. 그때는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뭐하고?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해가 설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게 된다면은 설명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설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지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도록 이렇게 중개를 하였다면 무슨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져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뭐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된다 하는 말은 없죠? 없어도 다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야. 왜? 대법원 1999년 5월 14일 선고 98 다음에 뭐가 붙었노? 다잖아, 다. 다라는 거는 민사판례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그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는 게 과실이다라는 소리잖아. 에이? 그 과실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라는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됐고 그 밑에 또 5번째 줄에 봐봐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요 표현 봐봐. 이 말이 바로 확인 설명 사항이라 9가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아니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은 굳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설명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뭐다? 한다면은 제대로 하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안 해도 법의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은 아닌데 고객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딱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보통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걸 보면은 보통의 능력만 발휘해갖고는 장사한다 못한다 뭐 하는 거야? 에이? 법은 보통의 능력만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실무로 가면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뭐다? 특별한 능력까지 요구된다 안 된다?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개업도 초보보다는 뭐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하다 보면 자꾸 실력이 느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141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권에가 세 줄을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무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 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대. 자, 묻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라면 무슨 사항을 말한다? 서식. 서식을 보면은 무슨 사항을 말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을 말하는 거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9번, 10번, 11번, 12번 거기다 말. 됐죠? 그런데 알겠어요. 그 상태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서식 우리가 뒤에 봤잖아. 1, 2, 3, 4가 있잖아.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를 물을 때 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에 속하는 거냐 안 속하는 거냐 물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묻고 있는 건지 비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묻고 있는 건지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문제에서 정확하게 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적어 놓은 것이 확인 설명사항 중 5번, 6번, 7번 가는 거 시뻘게 돼 있죠? 이 5번, 6번, 7번은 아까 우리는 9번, 10번, 11번, 12번 했잖아. 근데 5번, 6번, 7번은 왜 나오느냐? 왼쪽에 있는 법조문을 보면은 몇 번이다? 5번, 6번, 7번인데 서식을 보면은 몇 번이더라? 9번, 10번, 11번, 12번이더라. 라는 게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 세 줄이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뭐해라?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의뢰인이 응하더라 불응하더라? 불응하더라. 불응하면은 그 불응한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도 하고 임차 의뢰인에게, 매수 의뢰인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뭐한다?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기재. 그것이요. 그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한다 하는 거 나오죠? 그럼 확인 설명서 서식을 또 한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보면은 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무하고. 그럼 확인 설명서 서식이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응? 아까 349페이지에 있지. 응? 됐죠? 349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제목 밑에 보면 확인 설명 자료 가는 게 있나 없나? 있지? 거기에 보면 두 칸으로 쪼개놨잖아? 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돼 있지?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그가 옆에 비어져 있죠? 그 칸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야. 그 칸에다가. 알겠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봐봐. 서식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기억이 오래 가겠다 안 가겠다? 가는 거야. 문장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알겠어요? 됐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자 351페이지 봐봐요. 351페이지에 작성 방법회가 나오죠? 거기에 세부 항목에 1번 한번 읽어봐. 확인 설명 자료 항목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9번부터 12번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이 적어놨잖아. 이게 실무지 뭐 딴 게 실무가 이 말. 이 작성 방법대로 작성하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가면은 민원 서식 다 비치해 놨다 안 놨다?
해놨는데 그거 작성 우회합니까? 물어보는 사람 많다 안 많다? 많지. 그리고 옆에 뭐 청원경찰 같은 이상한 사람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그 민원 서식에는 다 앞면에 밑에든 뒷면이든 무슨 방법을 다 적어놨다. 작성 방법을 적어놨는데 그걸 읽을 줄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 옆에 사람한테 왜 작성합니까? 물어보고 있건데. 알겠지? 하도 귀찮아가 그 답변해 준 사람이 견본해가지고 뭐 유리창 밑에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적어놨다. 알겠지? 무슨 소리냐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작성하는 서식에 대한 뭐다 작성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일반 시민들은 작성 능력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견본 작성 비치하는 거 당연히 그래 해줘야 돼. 그게 서비스지 뭐.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하나 붙어가 공무원이 하나 붙어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142페이지로 갑니다. 어린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뭐 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조문이 한 3, 4년 전에 신설됐는데 알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문입니다. 알겠습니까? 3번 자,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조문에 적어놨잖아. 법조문에. 이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뭐다?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당신이 개업공인중개사면 개업공인중개사지 와 내한테 함부로 주민등록증 내놔봐라. 그럼 요구하노. 따진다 못 따진다? 못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관들이 알겠어요. 길거리에서 뭐다? 여러분들 보고 뭐 신분증 봅시다 하면 뭐 와 내놔라 하노. 따진다 못 따진다? 못 따져요. 왜? 그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야. 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거동불신자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뭐다 권한이 누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와내놔라 하노 하면 따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3번 확인설명서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관. 아까 세 줄 읽었죠? 이게 작성 교부 보관의 의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몇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가 작성 교부하는 거다. 네 종류 중에. 그래서 밑에 진하게 돼 있잖아.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 뭐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서식이 같다 다르다? 같은 서식을 쓰는 게 밑에 콤마가 아니고 중간점이잖아. 중간점. 임목, 광업재단. 그것도 시험점이 될 수 있어. 중개대상물이 임목이든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든 작성교부나 확인설명서 서식은 동일하다. OX.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밑에 보충학습해 봐봐요. 이 확인설명서 네 종류의 서식은 크게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해놨다. 세 가지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뭐 세부 확인사항과 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서 정해놨다라는 거죠. 아까 수식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밑에 확인설명서 그 1, 2, 3, 4를 작성 교부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없으면 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없으면 말고. 그렇죠. 그런데 위반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했으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고. 소속이 안 했으면 뭐다? 자격 정지다. 그런 식. 됐죠? 143페이지 봐봐요. 그렇지. 18절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도 언제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될 때 작성한다. 쌍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한다? 5년간 보존이다.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학습에 봐봐요. 보충학습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의무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옛날 법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는 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뭐를 신청해야 된다?
거민을 신청한다 하는 규정이 옛날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시험에도 막 나왔다. 그런데 이 법 규정이 왜 됐다?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장을 내면 O다 X다? X다라는 거. 왜 삭제시켰느냐? 왜 삭제시켰느냐? 부동산 무슨 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삭제되었다라는 게.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이 다음표 규정은 현재도 있다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거민을 신청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러면 옛날에 거민 신청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을 때는 거민 제도에 관해서도 물어본다 물어본다? 물어봐야지 당연히. 거민 신청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물어볼 이유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물어보면 된다. 실거래가 신고할 줄 아나 모르나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는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처리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 관련 판례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를 하지도 관련 판례 위에 세 줄부터 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이중계약서 작성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죠? 이거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고 소속이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하면은 자격정지 사유다라는 소리예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면 O다 X다? X다. 주의해야 돼요. 알겠어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는 지극히 뻔한 상식적인 판례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하지도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래계약서 작성을 해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소리라. 그 여러분들이 개업하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분이 와가 이 임대차 계약서 하나 작성해도 전세 계약서 작성 하나 해도 부탁 아마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받아가 들어줬어. 그 전세 계약서 작성해줬어. 그러면 그 받아간 친구가 아무런 부정행위를 안 하면은 문제가 안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세 계약서 갖고 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개업공인중개사는 예견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러면 작성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전세 계약서는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전세 계약은 있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그 부정한 목적으로 그렇게 대출받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개업공인중개사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러면 자신이 중개하지도 않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판례라. 여러분들 아까 과실 했잖아. 과실? 과실이라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의무 위반이다 그랬어.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뭐라 그런다? 과실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주의를 한다 하는 말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저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견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야. 예견이 불가능하면 주의도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예견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통사고는 다 과실사고가 대부분이죠. 과실사고.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사고 난 거다. 무슨 주의의무? 여러분 말 편하죠. 전방주시의무 하잖아. 속도를 과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도를 과속하면 사고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를 과속하면 안 되네. 무슨 얘기지? 그런 항상 예견 가능성을 전제로 과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 2번에 거래계약서에 서식이 괜한데 서식 작성을 놓고 뭐 이제 서식을 뭔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서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읽어봐. 장관은 표준이 된 서식을 작성해 가지고 뭐 이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 권장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서식이 권장 서식이다 아니다? 어? 아니다. 왜 아니다? 이거는 장관이 정한 서식이 아니거든. 제일 밑에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이리 안 돼 있나? 알겠어요? 그러면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가 권장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 현재. 법조문만 권장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안 해도 돼.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뭐, 빈백지 작성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이 서식을 작성하든, 빈백지를 작성하든, 뒷페이지, 146페이지에 네모박스 안에 9가지 사항은 꼭 포함시켜야 한다, 안 시켜야 한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별표죠? 별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은, 그 네모박스 위에 한번 봐봐요, 위에. 거래계약서에는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뭐해라? 서명 및 날인도 하고, 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자도 함께 뭐해라? 서명 및 날인해라. 마지막에 관로를 한번 읽어봐요. 아까 공부했던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법 제25조 사항 규정, 봤죠? 그거? 그 규정을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도 뭐 하는 거다? 준용하기 때문에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됐습니까? 그럼 이 9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해야 되는데, 앞페이지 매매계약서 협회가 보급하는 서식을 수록해놨잖아? 여도 9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 안 돼 있을 거다? 돼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한번 보면서 찾아보면 억지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어요? 뭘 물어보냐면은, 자, 제일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칸이 있죠? 그 위에 연월 일하는 게 있나 없나? 어? 있죠? 그게 뭐예요? 계약일 아이가, 계약일.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인 뭐다? 계약일 아이가, 계약일. 알겠습니까? 어? 근데 이 서식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나 없나? 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없잖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뒷페이지 146페이지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1번부터 9번 사이에 있나? 없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죠? 그럼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사항이 아니야. 어디에 기재합니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잖아.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알겠어요? 눈과 머리를 크게 뜨고 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또 한 개 더 물어보자, 그러면. 145페이지에 그 협회가 보급하는 그 서식에, 알겠어요? 그 네모박스에 보면 뭐 계약 내용 해가 계약금, 융자금, 중도금, 잔금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제2조 한번 읽어봐. 소유권 이전 등 해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줄 걸 거 없어요.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알겠어요?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뒷페이지 9가지 중에 뭐예요? 물건의 인도 일시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한번 점검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쁜데 언제 그 찾아가면서 가면서 1번부터 9번까지 두 문자 따가 따라락 외우니까 오늘은 빨리 진도 나갔는지 몰라도 뭐다 돌았으면 까무딱 하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저는 또 잔소리처럼 평소에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바쁠수록 뭐해라? 돌아가라 하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아이가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바쁠수록에 뭐해라? 생각해라. 생각. 알겠어요? 바쁠수록에 만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바쁘다고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두문 짰다가 다르락 외우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뭐다 돌았으면 까먹고 이래 되는 기다. 알겠죠? 바쁠수록 뭐라 생각해라. 됐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에 19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하는 조문이 또 있어. 29조인데 알겠어요? 1번에 자, 두 줄 끊으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게 29조 1항 법조문이 요래요. 요거는 그 두 줄을 그대로 줄 긋고 익히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거 절대 물어보도 안 하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가 뭐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뭐고 그 의미를 물어본 적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요리되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알겠어요? 밑에 보충학습 한번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이 유권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의무사항이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 이 기본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여부는 지도감독관청이 등록관청에서 그때그때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39조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법 개정할 때 적극 하겠다?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가 가능도 하다. 업무 정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릴지 안 내릴지는 해당 등록관청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알겠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해오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뭐라고 답하겠노? 봐봐요. 제가요 하도 답답해가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구청에 고발하려고 찌르려고 왔습니다. 뭐 갖고 찌르려 물어보니까 옆집 개업공인중개사가 내 고객을 막 뺏어간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세요? 고객을 막 뺏어간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구청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고발이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 가능 불가능? 가능. 기본 윤리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구청 가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정지가 내려질지 안 내릴지는 그 해당 등록관청에서 구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업무정지가 가능도 하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어느 조문 찾아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웃개업공인중개사의 고객을 유인해서 뺏어오는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규정이 또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처럼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하면은 법에 규정이 없는데 구청가가 고발해가 되겠나? 참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럽니다. 148페이지로 갑니다.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이 29조 2항이야. 그래서 두 줄, 세 줄 그대로 줄 꺼놓고 그것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읽어보지 않아도 돼.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등 동그라미 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 동그라미.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라는 또한 갔다 하는 말은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 준수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1년짜리로. 맞죠? 그런데 우리 49조 2항에 가면은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행위만큼은 무슨 죄로 만들어놨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한다, 벌무한다, 무한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뜻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뭐고? 이리 물어보면 그 문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한다? 반의사 불벌죄다. 그렇게 하면 돼. 명시하자, 명시. 명시가 뭐예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 그럼 그냥 의사에 반하면 안 되고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명시하는 게 명백한 뭐다? 표시 아닙니까? 명백한 표시를 명시라 그러잖아.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잖아. 공시를 공부하잖아. 공시가 뭐예요? 이리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되노? 공시가 뭐예요? 이리 물어보면 하여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출발을 안 하고 잔뜩 공부를 강론만 공부하는 사람 등기가 공시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맞아 맞아요? 제가 공시가 뭡니까? 묻는 거는 개념을 묻는 거잖아. 이걸 답을 하마. 이거는 공시의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공시 방법 중에 하나 이가. 그러면 등록하는 것도 있나 없나? 이것도 뭐고? 공시 방법 중에 하나 이가. 알겠습니까? 맞죠? 명인방법 하는 거 앞에 들어봤지? 이 뭐고? 물으면 공시 방법 중에 하나 이가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왜 공시의 개념이고? 알겠지? 무슨 얘기지? 그럼 공시의 개념 뭐고? 그대로 거요. 뭐고? 공적으로 뭐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제3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뭐다? 공적인 주체가 많은 거다. 표시해 주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공시야. 근데 그 표시해 주는 방법이 뭐? 이런 방법으로도 표시해 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표시해 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표시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거. 그게 공시야, 공시. 알겠지? 그럼 봐봐요. 토지대장 하는 거 있지? 이거는 뭐고 물으면 뭐? 공시장부 중에 하나 이가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공시하느냐? 토지대장은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건데 소재지, 지모, 알겠지? 뭐 소재지 하면 지번 들어가는 거 아이가? 알겠습니까? 소재지 캐는 것도 지번 칼기가 지모, 뭐 면적, 알겠지? 이런 거 공시하는 거 아이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맞죠? 그렇지. 토지의 등급. 토지의 등급은 요즘은 매기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토지 등급은 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전에까지만 표시해 놓은 거고 공시지가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토지의 등급은 기재한다 한다? 안 한다. 공시장부 중에 하나라 이거. 지적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임야도도 마찬가지고, 임야대장도 마찬가지고, 대지권 등록부도 마찬가지고, 공유지연명부도 마찬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공시장부야. 그런데 그런 공시장부들은 전부 다 보니까 뭐다? 그 토지에 사실관계에 관한 걸 다양하게 공시하는데, 그걸 지적공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지적이라는 게 뭐고, 이리 물으면 완전 또 토지에 관한 정보를 뭐라 그런다? 지적이라 그런 거야. 알겠지? 그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걸 갖다가 뭐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알겠지? 기본을 개념을 다 알게. 그래서 이상하게 공부를 그 생각하는 공부를 해라는 게 계약이 뭐예요? 이리 묻거든 또 민법에서. 내가 묻잖아. 계약의 개념이 뭐예요? 물으니까 익한다. 그렇지? 매매, 임대차. 익한다. 이건 계약의 개념이에요? 계약의 유형이에요? 유형이잖아. 그렇지? 그 계약의 개념을 물었는데 자꾸 좀 종류를 이야기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맞죠? 응?
그러면 낙성계약이다, 뭐, 분료식계약이다, 뭐, 유상계약이다, 이런 용어들 있지? 이건 뭐예요? 이리 물으면? 계약의 종류가 아니야. 이런 게 계약의 종류지. 매매, 교환, 임대차, 정려, 소비대차, 뭐,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뭐, 화해계약, 임치계약, 종신정기용계약, 여행계약,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계약의 종류지. 낙성계약, 분료식계약, 뭐, 쌍무계약, 이런 것들은 뭐다? 그 계약의 성격을 가리키는 거야. 성격. 유상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쓰잖아. 글을 쓸 때. 계약의 성격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계약의 개념은 뭐냐? 이 계약의 종류들 있지? 15가지가 되잖아? 그 15가지의 공통적 요소를 문장으로 만들면 돼. 그게 계약의 개념이지. 다 계약이니까. 개념은 종류의 공통적 요소들을 다 추출해가 뭐다? 문장으로 만들면 돼. 그러니까 매매든 임대차든 뭐 위임계약이든 뭐 아니면 고용계약이든 전부 다 공통점이 뭐고 당사자 간의 뭐 의사표시에 합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부 방법을 먼저 딱 확고히 다져놔야 뭐다 차곡차곡 살이 붙는 건데 그런 거 다 무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응? 그럼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이라 하면서 그냥 왜 안 나왔어? 도시계획이라 하면 기본계획과 뭐를 말한다? 관리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맞는 건 맞는데 그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다? 어떤 차원의 계획인지 그거부터 먼저 개념적으로 뭐다? 한번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법에서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도 있는데 그 두 계획을 묶어가 뭐다? 다 도시계획으로 용어를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죠? 도시계획이 뭐긴 뭐라? 알겠지? 땅에다가 뭐 수립해 놓은 거다? 계획 수립해 놓은 거지 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땅에다가 계획 수립해 놓은 거야 이거. 그 계획의 내용이 뭐더라? 이거 지역을 지정하고 지구를 지정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알겠어요? 뭐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하고 알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알겠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뭐 그다음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게 바로 뭐다? 다 계획이더라라는 게야. 어디에 수립해 놓은? 대한민국 땅에다가 수립해 놓은. 그게 도시 계획이지. 근데 그놈의 도시 계획을 먼 미래 20년 미래의 장기 발전 방향을 먼저 제시해 놓은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본계획이라 하더라. 그 기본계획에 맞춰가 뭐다? 바로 구체적인 집 실행계획으로서 하위 실행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뭐다? 또 수립하도록 돼 있더라. 근데 그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합쳐가 뭐라고? 도시계획이라고 법을 만들어 놨더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땅에다가 계획을 수립 와하노 이것도 깨달았냐 안 깨달은다? 그 깨달으면 뻔한 거 아이고 뭐고 가만히 있는 땅 그거다가 계획은 말로 수립하노 지구 구역은 말로 지정하노 기반 시설은 말로 설치하노 결정하노 이리 물으면 뭐라 하면 된다. 전국투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계획 없이 막 이용해봐라. 왜 되노? 무질서한 이용되는 거야 이거. 안 그래도 이 좁은 땅덩어리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다?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해서 장기계획과 뭐다? 당장 실행하는 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도록 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이런 문제가 터지더란 말이에요. 원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부터 출발을 해가 도시계획이 수립됐는데 가만 볼게 우리나라는 뭐다? 행정구역 단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행정구역 단위별로 계획을 기본계획과 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행정구역하고 뭐다? 묶어가 같이 뭐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경우들도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그러면 또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 말고 뭐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는 것도 한번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해서 법을 그리 만드는 거 아이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수도권은 뭐다? 수도권은
우리 일반 지방 땅덩어리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뭐다? 계획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현실이. 그래서 수도권 지역만 특별히 뭐다?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또 수립할 필요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 하더라, 이 말이야.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정비 계획은 특별 계획으로서 일반적인 뭐다? 도시 관리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수도권 정비 계획이든 뭐 기본 계획이든 관리 계획이든 다 뭐다 일부 땅덩어리만 갖고 수립하는 거 아이가. 그렇지? 광역도 그렇고 어쨌든 일부 땅덩어리. 그럼 그런 일부 땅덩어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한민국 지도 전체를 놓고 먼저 큰 틀에서 계획부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게 국토종합계획 아이가. 알겠지? 그렇게 시스템으로 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개념부터 먼저, 이런 인식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도시관리 계획은 누가 입안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입안하고 결정은 또 누가 하는데 결정 절차는 어떻게 밟아, 그걸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외울 것들 있으면 외워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오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실무가 시작돼야 될 타이밍이라서 그래. 자, 그 다음, 됐고. 149페이지로 갑니다. 20절에 손해배상 책임과 무슨 설정? 업무 보정 설정이 나왔어요. 이 두 주제가 시험 문제 낼 때는 부트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따로따로 문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손해배상 책임 문제 따로, 보정 설정 문제 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함께 섞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것도 지금 봐봐요. 공부할 때. 틀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틀. 그 틀이 1번에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 관계야, 규정. 규정이 몇 개 있다? 그 표를 보니까 과실책임에 하나 있고 무과실책임에 뭐 2개가 있어서 3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과실책임하고 무과실책임 요 두 단어만 보면은 몇 가지 뿌이다? 2가지 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다? 2가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틀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무과실책임에 원래 1번이 30조 2항에 있는 뭐다? 요게 무과실책임이거든.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 여기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인데 2번은 뭐냐면은 몇 조 몇 항 15조 2항 소위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도 무슨 책임으로 봐야 된다? 무과실책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실책임이 있고 무과실책임이 있는데 무과실책임을 지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 2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를 물을 때는 과실책임 쪽을 더 자주 물어요. 알겠어요?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했기 때문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야. 알겠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는데 와 고의 책임은 이야기 안 하고 과실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 질문해. 에? 자, 아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과실 책임이라고만 이야기합니까? 고의 책임은 없습니까? 이리 묻는다 이 말이야. 고의 책임 있나 없나? 아니,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묻는데 고의는 당연히 책임을 묻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과실이 있어가 책임을 묻는다 하면은 당연히 고의가 있으면 뭐다? 당연히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실 책임의 원칙 하잖아? 과실 책임 원칙이라 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과실 책임의 원칙 하는 거는 고의 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포함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민법 제일 앞대가리 공부하면은 민법 책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와요. 교과서 제일 앞부분만. 근대 민법의 뭐다? 민법의 무슨 원칙?
3대 원칙 하면서 나온다. 말이에요. 못 들었어요? 그럼 글자 살짝 바꿀까? 근대 민법의 뭐다? 지도 이념 그런 거 안 들어봤나? 또 제목만 이야기하니까 못 들어봤다 하는구나. 민법생이 이거 이야기 안 할 리가 없는데. 1. 이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 그래요. 지도 이념, 지도 원리라고도 하고. 이 단어를 잘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뭘 뜻하느냐면은 근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민법을 근대 민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근대 민법을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다, 안 만들었을 거다? 만들었을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달라 들어가 만들었겠지? 그 만들 때 큰 원칙부터 설정하고 만들었다. 원칙 설정 없이 만들었다. 원칙을 설정하고 만드는 게야. 그게 지도 이념, 지도 원리라고 하는데 이 지도 이념 원리 하에서 조문들을 다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게 근대 민법을 만들 때의 원칙이었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 현대 민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근대 민법을 만들 때는 저 원칙을 고수해가 만들었지만 시대가 흘러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뭐다? 이 원칙을, 지도 원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어 지금 민법은. 그래서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해서 근대 민법을 만들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무과실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작용한 거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뭐다? 무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뭐다? 민법의 계약법 파트 있지? 그게 이 사적 자치의 원리가 대부분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 누구와 계약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하는 것도 자유.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도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그리고 계약을 구두로 할 것이냐 서면으로 할 것이냐 그 방식도 자유. 이게 계약 자유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강제시켜야 될 경우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고 계약의 방식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도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필요하더라. 그게 수정 원리가 작동돼서 그런 게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해보면 요거 10대 한번 볼까? 여러분들 강행법규 하는 말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강행규정 들어봤죠? 그 법조문이 강행규정의 이 강행규정 인의법규 하는 거는 그 법규정의 성격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하면 꼭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임의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하면 그 규정은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돼. 안 따르려고 하면 우회하면 된다. 합의 약정하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그럼 봐봐요. 강행법규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제한하는 거가 아니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 강행법규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뭐 하는 거다?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거야. 그럼 임의법규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임의법규 따르기 싫으면 뭐 하면 된대? 합의 약정하면 된다 하잖아. 그러면 사적 자치의 원리를 뭐 하는 거다?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알겠지? 당사들이 약정하면 되는데 약정을 안 해버렸어. 안 해버리면 그 임의규정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완하는 거야. 보완. 약정을 하는 게 사적 자치 아이가. 그런데 약정을 하면 되는데 안 해버리면 뭐대로 임의규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사적 자치의 원리를 보완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걸 다 활용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차곡차곡 생각하는 공부예요. 그렇지? 됐죠? 이제 시스템을 썼어. 시스템을 썼어. 그러고 요거 한 가지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실익이 없어. 필요성이 없어. 왜냐하면 손해배상 사건 아이가. 그럼 고의로 1억의 손해를 발생시키나 과실로 1억의 손해를 발생시키나 책임은 똑같이 1억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구별할 실익이 없어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무슨 게 발생된 손해를 기준으로 뭐다?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거든. 그럼 고의로 발생한 것도 1억, 과실로 발생한 것도 손해가 얼마? 1억. 구별할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사사건은 고의사건과 과실사건을 구별해야 돼. 고의살인, 과실살인 똑같이 처벌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민사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민법 강의하는 선생은 뭐다? 입에서 과실이라는 용어가 많이 튀나오지 고의라는 용어 튀나온 거 봤다 못 봤다? 못 들어본 거예요. 그 형법 강의하는 선생은 무조건 고의, 과실 구별해서 사용을 다반사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하는데 양갈로 1번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틀이 잡혔잖아? 틀이 잡혔으면 그대로 읽으면 돼.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였을 것. 이게 이제 요건이죠. 첫 번째 요건이죠. 그렇죠?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충학습하는 걸 한번 봐봐요. 소속공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물어본다? 행위를 본다라는 간주규정이 있기 때문에 간주규정을 근거로 보면 우리 손해배상 규정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중개보존과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야. 그래서 중개보존이 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전세금을 뭐 했다? 편취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다?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다. 무슨 규정에 따라서? 무슨 규정에 따라? 간주규정에 따라서. 간주규정에 따라서. 간주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다. 그게 무과실 책임 아니냐 이 말이지. 알겠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공제 가입돼 있더라 안 돼 있더라? 돼 있더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협회에 가입에는 공제금 지급 신청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소리잖아. 그게. 알겠지? 그래서 방갈로 1번에 중개인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제 판례를 공부하자는 거지. 150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이 150페이지의 판례들은 알았어요. 중개인을 행함에 있어서 뭐가 있는 경우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중개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된다 안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중개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부분 판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서 중개인이 여부를 판단해라 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시각이라. 자, 여러분들 느낌을 가집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중개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서 중개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하고 어느 쪽 기준으로 중개인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개인의 범위가 더 넓어질까요? 객관적,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서 중개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때 뭐 중개인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7번째 줄입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여러 조항의 입법 형태를 감안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30조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개행위라는 글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 중 반드시 2조 1호 즉 용어 정의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조 1호는 용어 정의잖아. 중개라 하면 중개의 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인데 그 밖에 권리 득실 병렬 행위를 알선한 것을 말한다 이거잖아. 그 용어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되는 행위인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되는 중개행위를 해석할 때는 가급적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다. 손해배상의 원인되는 중경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응? 그래서 또 판례 봐봐요.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도 중경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 말은 또 거래 당사자의 계약성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성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도 중경위에 속한다 라는 거죠. 이 문장이나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중경위에 속한다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같은 의미인 거야. 알겠습니까? 잔금하는 거는 계약성 의무의 실현에 해당하는 행위잖아요.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면서 횡령해버리면 그것도 뭐다? 중경위에 속한다라는 판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판례 봐봐요. 밑에서 7번째 줄입니까? 빌라를 매수하면이 나오잖아.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빌라를 매수케 한 사안이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빌라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 분양권 하는 거 있지?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빌라를 매매를 하는 걸 중개를 한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나 중개대상물은 빌라지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빌라의 매매 거래를 알선했기 때문에 중경위를 한 거 맞다 맞다? 맞고 그 중경위에 거짓말이 있었지 않느냐? 맞죠? 그래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어느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이 판례가 빌라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중경위다 중경위 아니다? 중경위가 아닌 거야. 왜? 특별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하는 건 중경위가 아니듯이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이상 특별 분양권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보면은 중경위가 아니게 돼버리. 중경위가 아니게 돼버리면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라는 게. 근데 이 판례는 이 사건의 중개대상물은 특별 분양권이 아니라 뭐다? 빌라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경위를 한 거 맞다 맞다? 맞다. 그 손해 발생시켰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151페이지에 151페이지에 그러나 세 번째 줄부터 갑이 자 읽어봅니다. 또 갑이 A로부터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누구에게?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자, 제가 적어볼게요. 갑과 뭐다? 을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무슨 계약 체결했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맞죠? 근데 이 사건 첫 번째 줄에 읽어보니까 갑이 A로부터 뭐다? A 맞나? A로부터 뭐 자격증하고 뭐 등록증을 뭐 받았다? 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세요? 이 사람과 사이에 정대여 문제가 있는 거죠. 맞죠? 지금 정대여가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야. 이 대여 문제는 별개로 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중경위를 했나 안 했나 그거 따지는 거야. 이 사람이 중경위를 했어요? 임대행위를 했어요? 임대행위를 한 거지. 지가 거래 당사자로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손해를 발생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갑이 제한다 안 된다? 줘야 돼. 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라진다. 민법에 따라진다. 민법에 따라지는 거야. 왜? 이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한 적이 없어서 중경위를 한 적이 없는데 뭐. 알겠습니까? 임대행위를 했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 봐봐요.
사회통념상 당사 사이에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임대 행위를 했는데 뭐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응? 그럼 뭔 소리냐면은 요 사람 봐봐요. 요 사람 사무실 맞나? 맞잖아. 자격증을 대여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는 사무실일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였겠어요? 보조원인 거야. 보조원, 실장님. 이 사람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름 빌리 준 거고 사무실에 출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 다 하는 거야. 그게 좀 대여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면 하여튼 서류상으로 이 사람이 소장돼 있겠지? 맞지? 그럼 이 사람은 또 공제 가입돼 있겠나 안 돼 있겠나? 돼 있지? 이 을이 요놈의 잘못을 내가 손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공제금 지급 신청한 거야. A가 가입에는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한 거야. 그럼 공제기관에서는 공제금 준다 안 준다? 안 줘도 된다 하는 판례예요. 왜? 이놈이 행한 게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중개행위가 아니라 뭐 임대행위이기 때문에 이놈이 만약에 갑이 행한 행위가 중개행위라고 하면은 이놈의 중개 관련 업무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간주규정 때문에 A가 뭐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인데 이놈이 행한 거는 임대행위를 했지 중개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공제기관이 협회 직원이 똑똑한 사람이라. 보험회사에서 제일 칭찬받는 직원이 누구래요? 두 종류 아닙니까? 보험 많이 가입시키는 사람하고 뭐 보험사고 터지는데 보험금 안 줘도 되도록 하는 사람. 알겠어요? 그게 회사에서 제일 좋은 직원 아이가? 맞죠? 그럼 두 번째, 보험사고 안 터졌는데도 보험금 지급 안 해준다. 그러면 뭔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나 안 찾아야 되나? 찾아야 되잖아. 그거 잘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판례는 바로 요놈이 행한 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공제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다. 뭐 찾은 거 아이가.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판례를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공부를 하라고. 알겠어요. 자, 시간상 쉬었다가 또 계속 합시다. 그러세요.